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중국이 없으면 분명 주저앉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 제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글로벌 뷰티 포럼에서 한 중국인의 발언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중국과 일본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K-뷰티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도대체 스위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스위스에서 일어난 한국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을 운영하는 박소현입니다. 지난 2024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글로벌 뷰티 혁신 포럼에 참석했을 때의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날 저녁 만찬장에서 벌어진 일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포럼장에는 세계 각국의 뷰티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국 화장품협회 부회장 리샤오밍과 일본 코스메틱 산업연합회 고문 야마모토 준이 함께 앉아 있었죠. 저는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리샤오밍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요즘 인기라고 하던데 실상을 아는 사람은 알 것 아닙니까? 한국 제품의 핵심 원료 70%가 우리 중국에서 나갑니다. 우리가 원료 공급을 중단하면 K-뷰티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야마모토 준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마케팅만 잘하지 기술력은 아직 부족하죠. 우리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을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분수를 알아야 해요. 글로벌 뷰티 전문 기자 사라 윌슨이 이 대화를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테이블로 걸어갔죠. 실례합니다. 저의 목소리가 만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정정할 게 있어서요. 리샤오밍과 야마모토 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라 윌슨도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죠. 저는 한국의 글로벌 화장품 기업을 운영하는 박소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국 원료 의존도 70%라는 수치는 2019년 기준입니다.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2024년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 원료 의존도는 27%로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국산화하거나 유럽, 미국에서 공급받고 있어요. 리샤오밍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자료가 정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관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한 공식 자료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 순간 만찬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저희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리샤오밍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핵심 원료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미 준비된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가장 중요한 원료들부터 말씀드리죠. 히알루론산은 국내 바이오 기업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고 콜라겐은 해양 바이오 기술로 추출하고 있습니다. 식물 추출물은 제주도와 강원도에서 재배한 원료를 사용해요. 야마모토 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소규모 생산으로 글로벌 시장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현재 우리 계열사만으로도 연간 500톤의 핵심 원료를 생산할 수 있어요. 이는 우리 기업 전체 필요량의 80%에 해당합니다. 리샤오밍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정말 그렇다 해도 갑자기 공급을 중단하면 큰 혼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그런 상황에 대비해 3년치 전략 비축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위스, 프랑스, 이스라엘 기업들과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했어요. 만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중국 화장품 기업 12곳이 우리 기술 라이선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샤오밍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기술 라이선싱이라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기에 더욱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죠. 저는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2024년 K뷰티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23.4%입니다. 이는 3년 전 11.2%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예요. 미주 시장은 18.7%로 역시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야마모토 준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성장이 지속 가능한 건가요? 일시적인 한류 붐 때문 아닙니까? 저는 이미 준비된 답을 했습니다. 재구매율 데이터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유럽 소비자들의 한국 화장품 재구매율이 74%에 달해요. 이는 일회성 트렌드가 아니라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라 윌슨이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습니다. 자체 원료 개발 비율은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자부심을 갖고 답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의 자체 원료 개발 비율은 73.2%입니다. 특히 해조류 추출물, 인삼사포닌, 발효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리샤오밍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해조류나 인삼 같은 전통 소재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통 소재를 현대 기술로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개발한 발효 인삼 추출물은 일반 인삼보다 흡수력이 15배 높아요. 이 기술로 미국 특허 3건을 등록했습니다. 독일 화학공업협회 대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발효 기술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저는 전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전통 한국의 누룩 발효 기술에 현대 바이오 공학을 접목했어요. 특정 유산균을 활용해서 식물 성분의 분자를 작게 만들어 피부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입니다. 저는 더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국제 특허 현황도 말씀드리죠. 2023년 화장품 관련 특허 출원에서 한국은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 분야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예요. 일본은 5위, 중국은 7위였습니다. 리샤오밍이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스위스의 DSM, 프랑스의 세피크, 이스라엘의 아하바까지 모두 우리와 기술 제휴를 맺었어요. 중국에서 원료 공급을 내일 당장 끊는다 해도 저희는 3년 2개월간 버틸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만찬장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프랑스 로레알 관계자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다른 유럽 기업 관계자들도 따라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쾌감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박수가 멈춘 후 리샤오밍이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 혁신 이야기를 해보죠. 결국 한국이 하는 일들은 우리가 먼저 개발한 기술들을 응용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비교해보죠. 저는 다시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2019년 중국에서 대량 출시된 쿠션, 팩트 제품들을 분석해보시면 모두 2015년 한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그대로 모방한 것들입니다. 심지어 용기 디자인까지 똑같아요. 리샤오밍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표면적인 유사성으로 기술력을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 침해 소송 현황을 보시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 47건입니다. 이 중 42건에서 승소했어요. 만찬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독일 화학공업협회 대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특허 분쟁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주로 발효 기술과 마이크로캡슐화 기술 관련 분쟁들이었어요. 사라 윌슨이 펜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나요? 저는 자부심을 갖고 설명했습니다. 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말씀드리죠.
저희는 사과 줄기세포, 포도 줄기세포를 화장품에 활용하는 기술을 독자 개발했어요. 이 기술로 유럽 3개국에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프랑스 로레알 아시아 총괄이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혁신의 파트너예요.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동반자입니다. 그의 말에 다른 유럽 기업 관계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욱 구체적인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마이크로니들 패치 기술도 저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어요. 미세한 바늘로 피부에 구멍을 뚫어서 유효 성분을 직접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미국 FDA 승인까지 받았어요. 리 샤오밍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기술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진짜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사당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기술력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만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정하는 분위기의 침묵이었어요. 저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리 샤오밍이 다시 자신감을 되찾은 듯 말했습니다. 수리야, 어쨌든 시장에서는 결국 판매량이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알리익스프레스만 봐도 중국 화장품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어요. 위시, 테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런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판매량 말씀이시군요. 그럼 품질 관리 현황도 함께 보시죠. 2023년 미국 FDA에서 리콜 조치된 화장품 통계를 보시면 중국 제품이 전체의 67.3%를 차지했어요. 한국 제품은 0.3%에 불과했습니다. 사라 윌슨이 놀란 표정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더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유럽 화장품 안전위원회 보고서는 더 충격적이에요. 유해 성분 검출로 판매 금지된 제품 중 72.1%가 중국산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산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리 샤오밍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극소수 불량 업체들의 문제를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더 포괄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재구매율을 보시죠. 미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재구매율은 73.4%입니다. 중국 제품은 23.1%예요. 야마모토준이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그 차이가 그렇게 클 줄은 몰랐는데요. 조사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미국 뷰티 리서치 연구소에서 3년간 1만 2천 명의 소비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예요. 가장 신뢰할 만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로레알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내부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유럽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재구매하는 이유는 품질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다른 유럽 기업들도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더욱 구체적인 비교를 제시했습니다. 고객 불만 접수율도 보시죠. 한국 브랜드들의 평균 불만 접수율은 0.8%입니다. 반면 중국 저가 브랜드들은 평균 12.3%에 달해요. 1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리 샤오밍이 억지로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가격 경쟁력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서민들은 비싼 제품을 살 수 없어요. 저는 이미 준비된 답변이 있었습니다. 가격과 가치는 다른 개념입니다.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에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독일 대표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도박처럼 사는 제품과 신뢰하고 사는 제품을 구분합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었어요. 사라 윌슨이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평가는 어떤가요? 2023년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들의 평균 마진율은 32.4%였어요. 중국은 8.1%였습니다. 이것이 시장이 내린 평가라고 생각해요.
그때 독일 화학공업협회 대표가 새로운 화제를 꺼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동물 실험 금지와 친환경 생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 질문을 듣자마자 리샤오밍의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된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17년 3월부터 동물 실험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거예요. 대신 3D 세포 배양 기술과 인공 피부 모델을 사용해서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독일 대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실험법 개발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저는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대체 실험법 3가지가 OECD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되었어요. 이 기술을 전 세계 기업들과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로레알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 기술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정말 혁신적이고 정확한 방법들입니다. 야마모토 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건 화장품 인증 현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84.2%가 국제 비건 인증을 받았어요.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유럽이 67%, 미국이 52%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이죠. 리샤오밍이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부차적인 문제들보다는 제품의 효과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소비자들도 결국 효과를 보고 사는 거죠. 독일 대표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유럽 소비자들에게는 윤리적 생산이 매우 중요한 구매 결정 요소예요.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유럽 소비자 조사 결과를 보시면 86%가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을 선호한다고 답했어요. 또한 78%가 환경 친화적 포장재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사라 윌슨이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 보호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포장재의 95%를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바꿨어요. 플라스틱 사용량을 지난 3년간 60% 줄였고 탄소 배출량도 40% 감축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수치들이군요. 환경 영향 평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매년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환경 영향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관계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투명성이야말로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이죠. 소비자들은 숨기는 기업보다 공개하는 기업을 더 신뢰합니다. 저는 더 나아가 설명했습니다. 지속 가능성 보고서도 매년 발행하고 있어요. 원료 조달부터 생산,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 영향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반면 많은 중국 기업들은 이런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죠. 리샤오밍이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중국은 숨김, 한국은 공개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이 브랜드 신뢰도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샤오밍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생산 규모 면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 세계 화장품 공장의 40%를 운영하고 있어요. 생산 능력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라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생산 규모와 혁신 능력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연구개발 투자 비율부터 비교해 보시겠어요?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평균 R&D 투자 비율은 매출의 12.3%입니다. 중국은 3.1%예요. 야마모토 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2%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일반적인 제조업 평균이 2에서 3%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이는 글로벌 IT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우리는 화장품을 단순한 제조업이 아닌 첨단 기술 산업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프랑스 로레알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특허 등록 현황은 어떤가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보유한 국제 특허는 전 세계 화장품 특허의 28.7%를 차지해요. 이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독일 대표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분야의 특허들이 주를 이루나요? 나노 기술 기반 전달 시스템이 35%, 발효 및 바이오 기술이 28%, 천연 추출물 정제 기술이 22%, 그리고 새로운 제형 기술이 15%를 차지합니다. 리샤오밍이 불편한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허가 많다고 해서 실제 상업적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시장에서 팔려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글로벌 히트 제품 분석을 보시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화장품 신제품 상위 100개를 분석한 결과 62개가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했어요. 중국 기술 기반은 8개에 불과했습니다. 만찬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라 윌슨이 급히 메모하며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그렇게 성공한 건가요? 쿠션 파운데이션, 시트 마스크, 비비크림이 초기 성공 사례였고, 최근에는 글로우 메이크업과 발효 스킨케어가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를 만들고 있어요. 야마모토 준이 인정하는 듯 말했습니다. 확실히 트렌드를 만드는 능력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특별함은 전통과 현대 기술의 융합에 있어요. 수천 년 된 한방 기술과 최첨단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결과가 이런 혁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독일 대표가 흥미로워하며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통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나요? 누룩을 이용한 발효 기술, 약초 추출법, 침술에서 영감을 얻은 마이크로니들 기술 등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전통 지혜에 현대 과학을 접목하니까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한 제품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한국 시장의 특별함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뷰티 소비자들이 있는 시장이에요. 이들을 만족시키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원동력입니다. 리샤오밍이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기술 개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핵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혁신은 한국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트렌드를 만들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는 구조가 되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기술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프랑스 로레알 아시아 총괄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최근에 실시한 글로벌 뷰티 파트너 선호도 조사 결과를 이 자리에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만찬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대충 예상은 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건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로레알 관계자가 자료를 꺼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럽, 미국, 아시아 주요 뷰티 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협력 파트너 국가를 조사했습니다. 리샤오밍과 야마모토 준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말씀드리죠. 1순위 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기업이 전체 200곳 중 87곳이었습니다. 43.5%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수치예요. 저는 속으로 환호했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독일 화학공업협회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저희 독일 기업들 대부분이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여깁니다. 기술력도 뛰어나고 신뢰할 수 있거든요. 야마모토 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몇 위인가요? 로레알 관계자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일본은 3위였습니다. 34곳이 선택했어요. 전체의 17% 정도죠. 중국은 5위로 18곳, 9%였습니다. 리샤오밍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사라 윌슨이 적극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한국을 선호하는 건가요? 어떤 이유들이 있었나요? 첫째는 혁신 속도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속도가 정말 빨라요. 둘째는 품질 관리가 철저하다는 점이고, 셋째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성입니다. 무엇보다 함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프랑스 향료 기업 관계자도 적극 지지했습니다. 저희도 한국 기업들과 5년째 협력하고 있는데 매년 놀라운 혁신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유럽 기업들도 한국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말 자극적이고 영감을 주는 파트너들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희도 단순히 기술을 전수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강점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국처럼 단순한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가치 창조에 집중하고 있어요. 브랜드 리더십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제압하거나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함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마모토 준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본도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만찬장에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경쟁에서 이긴 것도 기뻤지만 상대방의 인정을 받는다는 게 더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저희는 아무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단지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멈춘 후 저는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쟁과 우위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는 진정한 협력과 상생에 대해 말할 차례였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는 정말 긴 시간이 걸렸어요.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에서 시작했거든요. 리샤오밍과 야마모토 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가발을 수출하는 게 주력 사업이었고 1970년대에는 외국 제품을 단순히 조립하는 일을 했어요. 기술도 자본도 브랜드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거죠. 1980년대에 처음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나라들의 기술을 배우고 실수하고 다시 도전하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승리는 다른 나라를 짓밟거나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함께 성장하고 서로 도우며 발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라는 걸 배웠습니다. 중국의 엄청난 대량 생산 능력도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해요. 일본의 수십 년간 축적된 섬세한 기술력과 장인 정신도 존경합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강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로 경쟁하되 함께 발전하는 것, 그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때 리샤오밍이 정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박 대표님 말씀이 완전히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것 같아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중국의 생산 능력을 결합하면 정말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도 중국의 거대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좋은 파트너와 함께 한다면 서로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대됩니다. 야마모토 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놀라운 혁신 속도와 창의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의 전통적인 장인 정신과 결합한다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가능성들이 무궁무진하게 열릴 것 같아요.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다른 나라를 짓밟고 올라서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나라가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라고 봅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찬장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나서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줬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단순한 승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정과 존경을 받는다는 기분이었거든요. 사라 윌슨이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새로운 협력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할 예정이에요. 치열하게 경쟁하되 함께 상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게 성장했구나 하는 자부심과 함께 이제는 더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K뷰티의 글로벌 성공은 결코 우연이나 운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온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집념, 그리고 함께 성장하겠다는 상생의 정신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